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68세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의 여성은 자식들의 봉양을 받으며 편안하게 쉬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엄마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만이 노인의 삶이 그리 단순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저는 골목 끝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낡은 벽은 벗겨지고 비가 올 때마다 양철 지붕이 덜컹거립니다. 하지만 이 집은 남편과 제가 45년 가까이 함께 일구어 온 보금자리입니다.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마다 땀과 눈물, 그리고 소박했던 밥상의 온기가 배어 있습니다. 이제 남편은 떠났고 저는 친척보다는 기억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은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수진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떡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떡 반죽이 채 발효되기도 전에 수진이가 차가운 바람처럼 집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A사 용지 몇 장을 손에 쥔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뒤따랐습니다. 저는 손을 씻을 겨를도 없이 수진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급해요. 장모님이 입원하셨는데 돈이 필요해요. 이 집문서 양도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걸 팔아서 장모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해요. 저는 꼼짝 않고 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반죽이 묻어 있었고 반죽가루가 옷고름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차가운 것은 반죽이 아니라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에 고개 숙여 예의를 갖추던 그 아가씨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가 낯선 사람이라도 되는 양, 이 집 한가운데 서서 제 운명을 선고하는 타인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민준이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빗속에서 업어 키우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밤을 새워 열을 간호했던 제 아들. 오늘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엄마를 변호하는 말 한마디 없이 손 한 번 잡아주지 않고 마치 누구에게 빚이라도 진 듯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엄마, 서명 좀 해줘. 장모님이 위독해. 엄마가 서명 안 해서 혹시라도 일이 생기면 엄마가 죄를 짓는 거야. 저는 소리 없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은 15년 넘게 길거리에서 떡을 팔아 한 푼 두 푼 모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달콤한 강요의 담보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혼자 사시잖아요. 나이 들어서 집을 뭐하러 지키세요. 서명해 주시면 저희가 집 팔아서 병원비 마련하고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씩 드릴게요. 요양원에 계시든 다른 방을 구하시든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수진이가 끼어들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은 효도라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앞치마에 손을 닦고 방으로 들어가 국화차 한 주전자를 새로 끓였습니다. 두 잔을 따라 놓고 말했습니다. 이 차 다 마시고 돌아가거라. 내일 새벽 일찍 시장에 내다 8만두를 만들어야 한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글자 한마디 한마디가 바닥에 돌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상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니 피하시려는 거예요? 딴소리 한다고 일이 끝날 줄 알지 마세요. 서명 안 하시면 절 원망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날 수줍게 결혼 반지를 받던 그 얼굴은 이제 계산적인 속셈으로 가득 차 냉랭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답했습니다. 내일 엄마가 대답해 줄게. 수진이는 벌떡 일어나 민준이의 손목을 잡고 대문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머니랑 저희 모자 다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계속 꾸물거리세요. 그들의 신발 소리는 제가 평생 일구어 온 이 땅을 짓밟는 쇠못 박힌 신발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연기가 피어오르는
두 잔의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프기보다 무감각해졌습니다. 아마도 고통이 너무 여러 번 반복되면 스스로 메말라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찻상 아래 서랍을 열고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고 사소한 물건이지만 그 안에는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던 이 집안의 차가운 대화가 2달 동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집안의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나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자식들은 엄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문서 위에 적힌 엄마라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법률에 대해 아는 것은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내가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다만 제 명예와 자존심으로 서명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도 저처럼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지만 짐처럼 취급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끝까지 이 이야기를 따라가 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경각심을 주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채널 노을력 이야기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에는 진실하고 감동적이며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깨달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한때 내가 사리를 분별하고 양보하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살면 사람들이 나를 아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폐가 된다는 것을. 저는 남편과 결혼한 후부터 이 집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가난해서 쌀밥에 감자를 섞어 먹고 양철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마셨지만 한 번도 제가 무시당한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 집에는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수진이와 결혼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을 나왔고 키도 크고 조용조용 말하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녀가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저는 금덩이라도 얻은 듯 기뻤습니다. 저는 결혼 예물로 받은 쌍가락지를 팔아 수진이에게 아무 무늬 없는 순금 반지를 사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마음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 숙여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이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달콤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첫 식사로 저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장작불 부엌에서 직접 만들고 제 마음처럼 진하게 간을 맞춘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에게 한 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옅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생선은 비린내가 나서 잘 못 먹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그래.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로 덜어놓은 불고기를 더 담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엌으로 몸을 돌렸을 때 옆에 앉은 수진의 언니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랬는데 국물 진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리고 물파스 냄새가 나면 머리가 아프다고.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저녁마다 관절에 바르던 파스가 이제는 사람들이 피하는 냄새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파스를 장롱 깊숙이 치웠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괜찮다. 내가 늙었으니 애들만 사이좋게 잘 살면 되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물파스 냄새는 제가 초대받지 않은 연주회의 서곡에 불과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다른 날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쪽 친척들,
은행에서 일하는 고모와 삼촌 등이었습니다. 제가 마당을 다 쓸고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수진이가 달려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 친정 어른들이 오셨어요. 어머니는 윗상 차리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저는 며느리가 솜씨가 좋다 생각하며 기뻤습니다.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수진이는 제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새 그릇에 음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손님들 오셨니? 엄마가 파인애플이라도 좀 깎을까? 그러자 수진이가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제가 깨끗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게요. 저희 집 손님들은 좀 까다로우셔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밥상을 차릴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확히 6벌의 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그녀 부부의 것만 제 몫은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다 같이 먹는 줄 알았는데 수진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희 친정은 원래 같이 식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게다가 손님들이 기름 냄새 맡는 걸 불편해하세요. 어머니는 바깥 부엌에서 편하게 드세요. 그녀는 국그릇을 들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눈길을 돌려 말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그저 휴대폰만 볼 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가 따로 먹으면 엄마 밥상은 어디 있니? 수진이는 국그릇을 들고 답했습니다. 어머니, 안쪽 부엌에서 드세요. 상아직 따뜻해요. 어머니 몫은 따로 덜어놨어요. 저는 부엌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창문 옆에 위태롭게 놓인 플라스틱 식탁 위에는 식은 밥 한 공기, 생선 구이 한 토막, 그리고 이미 식은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제가 벽돌 한 장 한 장 모아 지은 이 집이 이제 제가 따로 식사를 구걸해야 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옛날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랫상에서 밥을 먹는 것은 집안이 기울고 있다는 징조다. 그날 저녁 저는 맘마루에 앉아 머리를 바람에 맡기고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이 아들을 낳아 키웠고 수많은 열병을 함께 이겨냈는데 오늘 그는 윗상에서 밥을 먹고 저는 식은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는 분노나 울분이 없었습니다. 그저 밤이슬처럼 조용히 어깨에 달라붙는 서러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식사 후 모든 일은 잠잠히 흘러갔습니다. 수진이는 욕하거나 꾸짖지 않았습니다. 다만 달콤해 보이는 말 속에 냉담함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두 세계 사이에 갇힌 사람처럼 어느 쪽에도 발을 들이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가벼운 감기에 걸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수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다. 엄마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혹시 약 좀 사다 줄 수 있니? 수진이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감기잖아요. 보건소에 가서 약 달라고 하세요. 저희 부부는 바빠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그냥 약 심부름만 부탁한 거란다. 약값은 줄게. 수진이는 답했습니다. 에이, 어머니, 저를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으로 보세요. 하지만 이런 병은 누구나 걸려요. 생강차 마시고 쉬면 나아요. 그날 밤 저는 자전거를 타고 골목 어귀로 나가 약을 샀습니다. 약국 할머니는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날도 추운데 왜 이렇게 약을 사러 오셨어요? 애들 시키지. 저는 목이 쉰 채로 옅게 웃었습니다. 첫째, 애들은 바빠서 시어머니 아픈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둘째,
저는 집에 돌아와 약을 먹고 이불을 덮고 웅크렸습니다. 그것은 추워서가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그들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집을 팔려는 것이 아니라 장모님 병원비에 쓰기 위해 집문서를 일시적으로 담보로 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의 이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서명해줘. 우리 너무 힘들어.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제가 미리 준비해둔 코팅된 집문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진이에게 건네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늙었으니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렴. 수진이는 기뻐하며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대충 훑어본 후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감사해요. 우선 이걸 제출해서 자리만 잡아 놓을게요. 원본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사본은 아무런 법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제가 한때 제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집문서 사본을 건넨 지 일주일 후 수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전처럼 서두르거나 가식적인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와 마치 자기 집처럼 돌계단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팻마루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에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억지로 웃으며 주변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서류는 다 됐어요. 저희가 은행에 다 제출했고 내일이면 대출금이 나올 거예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복사본이 그저 길바닥의 종이에 불과하며 은행이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눈먼 믿음으로 받은 것이거나 아니면 그녀가 서류를 위조했다는 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저를 곁눈질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안부 전화 한 통도 안 하세요? 장모님 건강해지셔서 오늘 아침에 퇴원하셨어요. 저는 몸을 완전히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럼 지난번에는 왜 의사가 위급해서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니? 수진이는 마치 아이가 넘어진 이야기를 하듯 어깨를 으쓱하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의사요? 장모님은 그냥 가벼운 위염이셨어요. 약 처방받아 드시면 돼요. 근데 연세가 많으셔서 엄살이 심하시니까 저희가 너무 걱정돼서 큰일 난 줄 알았죠. 저는 의자에 앉아 찻잔 받침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서 나한테 서명해달라고 애원하던 그날, 너희들은 일부러 모든 것을 과장했다는 말이니? 그녀는 피식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상황을 이용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했을 뿐이죠. 아무도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리치거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인간성이 남아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진짜 원본을 줬고 바로 서명했다면 지금 이 집은 누구 명의로 넘어갔을까?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웃으며 손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는 제 시어머니신데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주 느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감추기 위해 달콤한 척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아무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선량하다고 믿습니다. 수진이는 일어섰고
핸드백을 잡고는 무심하게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그녀는 다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 몫은 챙겨뒀어요. 나중에 집 팔면 노후 자금으로 좀 드릴게요. 혼자 사시면서 이런 낡은 집을 지키는 것도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저는 대답하지 않고 무궁화 울타리 뒤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그 발걸음은 며느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땅의 면적을 계산하는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상에 두고 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복잡한 약관이 깨알같이 적힌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제 짐작대로였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말한 일시적 대출이 아니라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접어 찻장 아래 제사상 깔개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를 열어 USB를 꺼내 찻상 밑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에 연결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가 아닌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12월 부풍이 묵은 논을 지나 불어오는 것처럼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냉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옛 친구 은정 씨가 소개해준 젊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집문서 사본, 달콤한 유혹, 그리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들의 말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니,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 파일 같은 것 말입니다. 저는 찻장 서랍을 열고 USB를 꺼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장모님을 살려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를 망령든 노인네라고 부르던 순간까지 전부 녹음해 두었습니다. 변호사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기를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어르신은 정말 드뭅니다. 어머니가 동의하시면 제가 거래정지 신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주민센터에 통지하여 양 당사자 간의 화해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법정까지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어머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을 원치 않으시면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양도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립하면 재산은 여전히 어머니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옆 작은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절대 끝까지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 이상 피하지 않을 역풍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 틀을 닦았습니다. 낡고 먼지가 가득했지만 사진 속 남편의 눈빛은 저를 침착하고 엄숙하게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스스로 명예를 지키지 못한다면 사는 것이 죽은 것과 같다고. 사흘 후 수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함께였지만 여전히 죄 지은 사람처럼 어깨를 움츠린 채 고개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했습니다. 하이힐은 시멘트 마당을 찍었고 핸드백은 한쪽으로 비스듬히 메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짙은 붉은색이었고 화장은 두꺼웠지만 긴장감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앉을 틈도 없이 서류철을 가방에서 꺼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건 복사본이라서 은행에서 승인이 안 났대요. 이번에는 원본 등기권리증이 필요해요. 저한테 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손을 닦으며
차를 따르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명하고 돈을 받으면 엄마는 어디서 살아야 하니? 수진이는 웃으며 마치 육수를 끓인 설탕물처럼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냥 대출 받는 거예요. 저희가 갚아 나갈 거고 서류는 여전히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어머니를 쫓아내지 않아요. 저는 민준이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옷자락만 비비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서명해 줬는데 나중에 너희가 못 갚아서 집이 압류되면 어떻게 되니? 수진이는 얼굴을 찌푸렸다가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남인가요?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예요. 저를 믿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은 줄 수 없다. 수진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세상에, 저희가 너무 급해요. 은행에서 서류를 보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늦게 주시면 대출 시기를 놓쳐서 저희가 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일어서서 장롱을 열고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오래된 인증된 복사본과 어떤 형태의 재산 양도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적힌 작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상에 놓고 그녀 쪽으로 가볍게 밀었습니다. 이것이 엄마가 지금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수진이는 그것을 집어들고 훑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복사본은 가치가 없잖아요. 어머니, 저희 가지고 장난치시는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누구와도 장난치지 않는다. 엄마는 그저 엄마의 것을 지키는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올바르게 지키거라. 민준이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안 주시면 그냥 가자. 하지만 수진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집 한가운데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치 저를 더 압박하려는 듯이. 여보세요. 수진입니다. 저희 서류가 막혔다고요? 은행에서 원본 등기 권리증을 요구한다고요. 복사본은 안 된다고요. 명의자에게 보충 서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대출 시기를 놓쳐요. 저는 낡은 스웨터에 박히는 바늘처럼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수진이의 팔을 살짝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다 들었잖아. 하지만 수진이는 무심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저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가 필요한데 집을 뭐하러 지키세요? 저희가 어머니 돈 한 푼이라도 뺐나요? 나중에 집 팔면 생활비를 드릴 텐데 어머니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시선은 남편이 못을 받고 모서리를 다듬었던 그 나무상으로 향했습니다. 나무상의 모든 흠집은 저와 남편이 한 아이를 진실한 마음으로 키우며 함께 살았던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은 사람들이 집의 평수 하나하나를 흥정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날에 너희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쌍가락지를 팔아 결혼 준비를 해줬지. 그런데 이제 너희는 엄마에게 그 보답으로 이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구나. 수진이는 마치 제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되는 양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자꾸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네요. 지금은 책임에 관한 문제예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서 땅을 뭐하러 지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하지만 이 땅을 지키는 것은 엄마가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자존심이 필요해서란다.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더 앉아 있다가 인사도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신발 소리와 쇠로 된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치 인내심의 종말을 알리는 마침표 같았습니다. 저는 USB에 담긴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 민준이의 목소리, 은행원의 목소리, 그리고 가식과 계산이 섞인 목소리. 저는 파일에 표시를 하고 원본 대기 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한 사람들이 저를 망령들었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망령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영정사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란 불빛이 남편의 사진에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차를 따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제가 저 애들이 제 등까지 팔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저 애를 등에 업고 키웠는데 말이에요. 그들이 떠난 후 제 집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새로운 폭풍전의 고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고요할수록 더 의심스럽습니다. 목요일 오후 저는 집 뒤뜰에서 빨래를 걷고 있는데 대문 근처에서 수진이의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울타리 옆벽에 숨어 제가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의 귀가 항상 먹먹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네, 의사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약간의 망령 증상이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저희가 일시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대요. 네, 맞아요. 건강상의 이유로, 그리고 옆에 보호자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통화 전체를 듣지는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망령들었다는 핑계를 대서 제 법적 결정권을 박탈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화차 한 잔을 따라 마시고 국마루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저와 15년을 함께 산 늙은 얼룩,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양이의 등을 아주 작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쟤네들은 내가 망령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망령들었다고 해서 벙어리인 것은 아니야. 나는 듣고 기억하고 있어.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몸이 너무 안 좋고 기침도 많이 하고 밥도 못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수진이에게 전화를 넘겼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유, 왜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세요? 저희 지금 바쁜데 자꾸 전화하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작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구나. 머리가 아프고 몸이 붕 뜬 것 같아. 약 좀 사다 줄 수 있니?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강차 드시고 쉬세요. 내일 제가 들를게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남편이 회의 중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제가 오랫동안 찻장 아래에 숨겨둔 라이터만 한 작은 카메라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깜빡이는 불빛이 새로운 파일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화 자주 하지 마세요. 다음 날 오후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좀 나아지셨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어지럽고 혈압이 안 좋은 것 같아. 민준이는 죽 상자를 상에 올려놓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죽 샀어요. 좀 드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서류 몇 장만 서명하세요. 어머니는 힘드시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는 잊지 않고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은행에서 추가로 요구한 서류예요. 그냥 서명해 주시면 편해요.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5년 동안
재산을 사용해도 좋다고 확인하는 거예요. 변호사 입회하에 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손을 짚고 일어서서 몇 번 기침을 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왜 이렇게 또 까다롭게 구니? 전에 준 서류로는 부족했니? 수진이는 옅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집을 파는 것도 아니고 명의를 양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은행이 대출 절차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이에요. 변호사도 증인으로 있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봤습니다. 결혼식 날의 인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미끄럽고 어두운 깊은 구덩이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집을 팔까봐 무서운 것이 아니란다. 엄마는 내가 서류 한 장으로 저울질 당하는 것이 무섭단다. 수진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편찮으시면서 왜 이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아프다. 엄마는 서명할 기운이 없어. 내일 할게. 수진이의 눈빛이 어두워지고 미간이 살짝 찡그려졌습니다. 그녀는 상을 몇 번 두드렸습니다. 자꾸 미루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머니를 못 믿으면 어머니가 서명해도 소용없어요. 민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내일 어머니 건강해지시면 하자. 수진이는 침묵했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그냥 행위 무능력자 신청을 해야겠어. 저는 어둠 속에서 등 뒤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서류철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인쇄된 문구가 있었습니다. 30일 이후에도 갑이 추가 서명 능력이 없을 경우 재산 처리에 대한 전적인 위임에 동의한다.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약해지기를 기다리며 한 단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죽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녹음기를 켜서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또 다른 USB에 백업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걱정 때문이 아니라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약해질 수 없다는 의식이 저를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가 쨍하지도 비가 오지도 않았지만 후텁지근한 더위는 곧 폭풍우가 몰아칠 것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방에서 낡은 수건들을 개고 있는데 마당에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단호한 걸음걸이였고 마치 재산을 검사하듯 집안을 훑어봤습니다. 민준이는 죽상자와 서류 몇 봉투를 안고 뒤따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일어설 틈도 없이 수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인사도 없었고 빙빙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은행 대출이 중단되었어요. 원본 등기 권리증을 주세요. 바로 서명해야 해요.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할게요.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많이 누워 있어서 허리가 아팠습니다. 오늘 민준이는 죽 상자를 상에 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죽 좀 드시고 기운 내세요. 그리고 서류 몇 장만 서명하면 돼요. 어머니는 힘드시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죽 상자와 두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죽은 따뜻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작게 물었습니다. 서명하고 나면 엄마는 어디서 살아야 하니? 수진이는 마치 대본을 외운 것처럼 즉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서류는 여전히 어머니 명의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그냥 대출만 받는 거라고요. 저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했고 손에 든 물컵을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가 집을 팔까봐 무서운 것이 아니란다. 엄마는 너희가 더 이상 엄마를 엄마로 보지 않을까봐 무서운 거란다. 그 두 마디에 민준이는 놀라서 고개를 들고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서명하실지 안 하실지 말씀해 주세요. 저쪽에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어요. 어머니가 서명 안 하시면 그 책임을 져야 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저는 얇은 서류철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상에 놓고 수진이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것은 효력이 없는 오래된 인증된 복사본이다. 너희가 시간을 벌고 싶다면 이걸로 해라. 수진이는 서류철을 펼쳐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이는 저의 손을 붙잡고 간청했습니다. 엄마, 저희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서명하면 온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리치지도 격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살린다는 말이니 네 장모님은 가벼운 위험일 뿐이고 오늘 집에 돌아갔는데 뭘 더 살려야 하니? 수진이는 당황하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하세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말이 없다. 엄마는 그저 엄마의 것을 지킬 뿐이고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올바르게 지키거라. 그날 밤 저는 낡은 부엌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플라스틱 식탁, 반쯤 남은 죽냄비. 저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에 앉아 비밀 카메라가 오늘 식사 장면을 저장하며 내는 딸깍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이 제가 애원당하는 엄마의 자격으로 먹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밤 이후 그들은 저를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망령된 사람으로 증명하여 판에서 지워버리는 더 큰 수를 둘 것입니다. 저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작은 수첩을 열고 보라색 볼펜으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어머니로 보지 않을 때 그 밥상은 더 이상 밥상이 아니다.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밀실회일 뿐이다. 그렇게 사흘 후 저는 동네 보건소에 갔습니다. 저는 약 이름을 잘못 묻고 보험증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말하며 약간 망령든 척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자꾸 잊어버리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옅게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요. 머리가 자꾸 몽롱해져요. 하지만 그 후 저는 조용히 원장실로 들어가 정기적인 정신 건강 확인서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맑고 명료하며 행위 무능력의 징후가 없음. 저는 그 서류를 개인 서류철에 넣어 쇠 장롱에 잠가 두었습니다. 서류는 단순히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늙고 망령들었다는 이유로 저를 빼앗으려 할 때를 대비한 무기입니다. 저는 자식들이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계략이 풍부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카드일 뿐이고 그들은 제가 잘못된 카드를 뽑아 결정타를 날릴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제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밖의 가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저를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을 제가 아직 똑똑히 기억하는 한 말입니다. 그날 오후 햇볕은 타는 듯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낡은 빗자루를 들고 허리를 약간 숙인 채 마당을 쓸고 있는데 익숙한 인형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진이의 엄마, 이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보라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비싼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짙은 빨간 립스틱을 바른 그녀는
마치 자기 집에 들어서는 것처럼 태연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시간이 나서 잠깐 들렀어요. 애들한테 집 문제로 좀 망설이신다고 들어서요. 제가 위로해 드리려고요. 저는 도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상에 내려놓고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이 옛날식이네요. 순자 씨, 소박하면서도 운치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사시면 너무 외롭잖아요. 이 집을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서 지켜요. 저는 차를 따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아서 익숙해요. 그러자 그녀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애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이 집에 빨리 서명해 주시면 우리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는데라고 하더군요. 저는 요즘 애들 보면 안쓰러워요. 옛날 우리와는 달라서 계산할 것이 참 많죠.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손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국화차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낮췄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이라는 건 수단일 뿐이에요. 사람 간의 정이 귀한 거지요. 자식을 사랑한다면 먼 미래까지 생각해야죠. 집을 지키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유언장도 못 남기고 돌아가시면 이 집이 누구 손에 들어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씀이 맞습니다. 집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기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웃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 도덕적인 이야기는 참 잘하시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순자 씨는 혼자 사시잖아요. 나중에 몸져 누우시면 누가 돌봐줄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딸 성격이 좀 급하긴 해도 악에는 없어요. 그저 노인들이 고집이 세서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젊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친절한 척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이 여사는 허벅지에 손을 얹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저 엄마의 마음으로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뿐이에요. 이 집을 민준이 명의로 해두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살 곳을 마련하고 대출을 안 받아도 될 텐데요. 그리고 순자 씨도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은 살짝 흔들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제 손주요? 걔가 저를 한 번이라도 할머니라고 불렀던가요? 아니면 너무 어려서 벌써 다른 식으로 부르도록 배웠나요? 이 여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옅게 웃었습니다. 에이, 그거야 사소한 일이죠. 키우다 보면 자연스레 부를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여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맞는 말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집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이전해야 할 재산 목록에는 마음이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더군요. 이 여사는 몇 초 동안 침묵하더니 더 이상 대화를 길게 끌고 싶지 않은 듯 일어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 않네요. 순자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사돈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넘어 남들에게 비웃음을 살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남에게 비웃음 당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저에게 울라고
가르치게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여사가 떠난 후 마당은 텅 비었습니다. 저는 찻잔과 주전자를 씻고 행주를 빨랫줄에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칸마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잔 밑바닥에 남아있는 국화차 향기가 따뜻함을 머금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팻마루에 앉아 색이 바랜 양철 지붕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이제 곧 다가올 싸움이 서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후에는 모든 서명이 합법적인 덫일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마당에 깔 벽돌을 사러 저를 태우고 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큰 집은 필요 없고 우리 집이면 되고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만 있으면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집은 그대로 있지만 그 부름은 더 이상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에는 아직 서리가 차가웠고 해는 채 뜨지 않았습니다. 늙은 얼룩, 고양이는 구석의 낡은 담요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천 가방에 넣고 삿갓을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공증사무소였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말없이 지나치기만 했고 언젠가 제가 발을 들여놓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류를 공증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계략을 막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창구 직원에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제 나이와 신청서를 보더니 고개를 들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재산 거래 정지 문서를 등록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재산이 신뢰를 이용하여 악용되고 있어서 권리 이전을 거부한다는 것을 확립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약간 놀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신청서를 받고 제 신분증을 복사한 후 저에게 확인 서명을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서류가 등록되면 누구라도 이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거래를 시도할 경우 소유권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확인 없이는 공증사무소에서 거부할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가방끈을 살짝 꽉 쥐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이겨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법으로 저 자신을 지켜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그날 정오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은행에서 서류가 막혔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누가 그런 거예요? 저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했다. 그녀는 몇 초간 굳어 있다가 작은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저희를 막으세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막은 것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을 막은 거란다. 수진이는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집안 자식들을 믿지 않고 남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를 가족으로 여기는 자식만이 엄마도 자식이라고 부를 수 있지. 엄마를 움직이는 서명 정도로 보는 너희에게는 미안하지만 엄마에게는 믿어줄 의무가 없단다. 그날 밤 민준이가 혼자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기 전에 팻마루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는 더 야위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저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테니까. 명예도, 마음도, 자존심도
그저 다른 사람이 와서 치워줄 늙은 몸뚱이만 남을 테니까. 민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잘못한 줄은 몰랐어요. 그저 아내를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입은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돕는다는 것이 엄마를 짓밟는 방식이었니? 서류 한 장 한 장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모르는 척했니?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침묵할 수 있어도 내 피부치에게는 침묵하면 안 됐단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그림자처럼 대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 파일, 집문서 사본, 건강 확인서, 거래정지 신청서, 그리고 수진이가 집 안에서 소리치거나 저를 밥상에서 밀어냈을 때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것을 완벽한 서류철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끈으로 묶어 찻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향을 피우고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제가 지금까지 산 것은 이 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땀이 밴 곳이니까요. 제가 쓰러진다면 늙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것을 옹호해 줄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일어서서 차를 따르고 집 가운데 혼자 앉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자식들의 사랑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명목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주민센터에서 온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관련 가족 구성원과의 재산 분쟁 화해를 위해 구시의 주민센터 회관에 참석해 주십시오. 저는 그 종이를 접었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거래를 막힌 후 저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공동체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떨지 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수수한 한복을 입고 아내는 등기권리증 복사본, 정신건강확인서, 녹취록, 공증된 거래정지 신청서, 그리고 수진이가 집안에서 소리치거나 저를 밥상에서 쫓아냈을 때 찍은 사진들까지 꼼꼼하게 정리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와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는 정장 차림에 화장을 완벽하게 했고 미리 연습한 듯 적절한 불안감과 예의를 갖춘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이는 뒤따랐고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화해 모임을 주재한 분은 60대의 동네 통장님으로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온화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구청 직원과 여성의 대표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님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박순자 씨 가족의 집안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화해 모임은 당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며 강제성이 없습니다. 법적인 구속력도 없으니 모두 온화하게 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피해자라도 되는 듯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통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를 걱정했을 뿐이에요. 어머니 집이 낡아서 대출받아 수리해 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이제 와서 서류를 막으셔서 저희가 사기로 의심받고 있어요. 명예와 일에 큰 지장이 생겼어요. 어머니. 저는 끼어들지 않고 그녀가 모든 것을 말하도록 두었습니다. 민준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는 저희가 집을 빼앗으려 한다고 오해하시지만 엄마,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저 저희 부부가 너무 힘들고 저희 집은 여유가 있는데 저희가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 방에 있는 사람들은 동정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의 대표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안할머니께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가끔 잊어버리시거나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아이들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네요. 저는 침묵을 지키다가 가방에서 정신과 검진 확인서를 꺼내 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정신과에서 받은 확인서입니다. 저는 완전히 정신이 맑고 명료합니다. 누가 저를 망령들었다고 핑계를 대려 한다면 이 서류를 다시 봐주십시오. 방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누가 제 집을 고쳐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집은 낡았지만 깨끗합니다. 애정이 재산과 교환되어야 한다면 저는 그저 제 몸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수진이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엄마는 또 저희를 의심하세요. 저희를 안 믿으면 누굴 믿으시겠어요? 저는 그녀를 차분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아플 때 약 한 봉지도 사주지 않으면서 집문서를 빼앗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 수진이가 즉시 반발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녹취록을 인쇄한 사본을 추가로 꺼내 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서명하지 않으면 행위 무능력자로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했던 그날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내용입니다. 원본 파일이 필요하면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방 안은 침묵했고 통장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수진이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상석에 앉아 있고 제가 부엌 바닥의 알루미늄 상에서 혼자 식사하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저는 손을 떨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의 기일날 찍은 식사입니다. 남편과 반평생을 함께 산 아내인 저는 손님들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부엌으로 쫓겨나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누가 저를 여전히 어머니로 대했다고 생각한다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십시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돌아봤습니다. 내 안에 피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다면 엄마가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내 친아들이 앞장서서 엄마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것을 보고도 엄마가 계속 침묵해야 하니.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봤지만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통장님은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말이 맞습니다. 순자 씨는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이렇게 화해를 돕기만 할 뿐 서류 문제에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박 할머니가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거래는 무효입니다. 수진이는 분노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저희를 조금이라도 사랑한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이었네요. 그녀는 뒤돌아섰고 하이힐 소리가 시멘트 바닥에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이는 천천히 일어섰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용서하세요. 아내를 지키지도 못하고 엄마마저 잃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손에 쥔 사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해 모임은 합의서 없이 끝났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양심의 법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의 빛에 의해 발가 벗겨진 곳이었습니다. 소리치거나 감옥에 갈 필요는 없었지만 평생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화해 모임 후 제 작은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대문 앞에 오토바이 소리도 가식적인 인사도 값싼 위로의 표시로 상에 던져진 식은 죽 상자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집 한가운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국화차 잔이 있었고 옆에는 낡은 갈색 가죽 수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 모든 기억들을 적어 두었습니다. 텅 빈 밥그릇처럼 꽉 찬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엄마라는 부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폭풍 후의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더 조용하고 더 위험한 다음 파도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집에서 6km 떨어진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들고 갔습니다. 심지어 민준이가 아이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어 싸우지 않게 하라며 저에게 반년 전에 찢어버리라고 권유했던 낡은 유언장 사본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변호사는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고 안경을 썼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것을 들었고 끼어들지 않고 주의 깊게 메모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물었습니다. 새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건가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남길 겁니다. 하지만 재산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새 유언장에는 이 집이 제가 사망한 후 고아원이나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선단체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에게 타인 취급을 받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장소로 말입니다. 남은 저금은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부분은 제 장례를 위해, 한 부분은 노인보호기금에 기부하고, 나머지 한 부분은 민준이에게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가 직접 와서 친필로 쓴 사과 편지를 서명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진이의 이름은 유언장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얽매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그것을 보고 약간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결정하실 건가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죽어서도 저 애들이 서로 다투게 둔다면 그것은 제가 제 평생을 비극을 사는데 쓴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저는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제사상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찻잔을 닦고 새 향을 피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저는 남편이 반대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의를 중시하고 깨끗하게 살았으며 죽어서도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녁 바람이 창문을 통해 집으로 불어왔을 때 저는 마당을 내다봤습니다. 낡은 벽돌 위에 황금빛 햇살이 흩뿌려져 있었고 이름 없는 상처처럼 먼지가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오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집은 결국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자식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음 날, 저는 가장 친한 동년배 친구인 옆집 옥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약간의 과일과 작은 종이 뭉치를 들고 갔습니다. 저는 종이 뭉치를 상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옥자야, 나중에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꼭 변호사에게 전달해줘. 이 안에는 유언장 원본이 있어. 아이들이 찾아내지 못하게 해줘. 옥자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네가 그 정도로 애들을 무서워하는 거니? 저는 웃었지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애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내가 현명하게 살고 어리석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이야. 그날 밤, 저는 팥죽을 끓여서 동네 아이들을 초대해 함께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순자 할머니라고 부르며 재롱을 떨었습니다. 한 아이가 심지어 장난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큰 집에 사시는데 저희가 친손주면 걱정 없겠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응. 하지만 할머니 손주들은 할머니를 더 이상 할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가족의 정이 혈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간의 비웃음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유언장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누구한테 주시려고요? 아니면 저희가 장례식 준비라도 할까요? 저는 그녀를 올려다봤고 말다툼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누구도 다투지 못할 곳이 될 테니까. 수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고아들에게 기증했다. 내가 죽으면 그 아이들은 이 집을 부를 때 진심으로 나를 할머니라고 부를 것이다. 그것은 내가 등기권리증 한 장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수진이는 얼어붙었고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감동 때문이 아니라 패배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뒤돌아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 원이 닫혔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장마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초여름 비는 낡은 기와 지붕에 남아있던 먼지를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뒷마당 바나나 잎에 고인 물은 차갑고 맑았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도 가슴 아픈 모든 것을 씻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얇은 스웨터를 걸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든 채 한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여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번 변했습니다. 지붕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하나하나가 기억을 가볍게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은 물론 바깥 세상에서도 지나간 폭풍 우의 계절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유언장 사건 이후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압력을 가하러 오지 않았고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 적던 집은 텅 비었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실 외로움은 사람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낡은 서랍장, 부엌의 소금 단지, 세월 속에 색이 바랜 몇 장의 옛 사진. 어떤 사진은 너무 얇아서 찢어질까봐 조심스럽게 닦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결혼 초의 저와 남편 사진이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뒷마당 야자수 숲 사이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만지며 혼잣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우리 집을 떠날 준비가 됐어요. 포기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옥자 할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그녀는 텃밭에서 딴 근대와 오이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팻마루에 앉아 채소를 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후회 안 하니? 바깥 사람들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한다고 보던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옥자야, 심하든 안 심하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온전하다는 거야.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남들에게 늙은 엄마라는 두 글자로 이끌려 다니지 않을 거야. 옥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네가 대단하다. 나도 안타깝다. 저 애들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더라면 이 집이 지금처럼 짐이 되지 않았을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괜찮아. 이 집은 결국 진심으로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것이 될 거야. 하지만 동네 아이들은 여전히 놀러 왔습니다. 그들은 저를 순자 할머니라고 불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고 팥죽을 먹고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할머니 돌아가시면 저희 이 집에 못 들어와요.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 들어올 수 있어. 할머니가 이 집을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했단다. 그러니 너희 마음이 진심이라면 할머니 집은 언제나 열려 있을 거야. 아이들은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눈은 빛났습니다. 저는 문득 제 마음도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한평생을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써야 하지만 때로는 순수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인생이 여전히 살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흰 한복을 입고 마당에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여보 라고 부르자 그는 고개를 들고 웃었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내가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었지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려웠던 것은 죽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용당하는 물건처럼 취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안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익은 파파야를 따고 쑥갓잎을 잘라 아이들에게 나눠줄 팥죽을 끓이려고 했습니다. 껍질을 깎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 밟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발걸음 소리.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고 몸은 더 말랐으며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채 말하기도 전에 그는 아침 햇살이 비치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막혔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눈이 멀어서 엄마를 잃었어요. 저는 놀라서 굳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거의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언장의 조건대로 친필로 쓴 사과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고 눈이 떨리고 심장이 옥죄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단어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후회로 밤을 지새운 이야기, 아이가 우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엄마가 없다는 공허함을 느꼈던 순간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엄마는 용서한다. 하지만 명심해라. 잃어버린 재산은 되찾을 수 있지만 한 번 땅에 떨어진 가족의 정은 주워도 진흙이 묻어 있다는 것을.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어젯밤 비에 젖었던 흔적에 스며들었습니다. 음력 7월이 되자 향불의 향기와 무더운 정오에 멀리서 울리는 절의 종소리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갈색 한복을 입고 인생의 마지막 구간을 걷는 것처럼 천천히 마당을 걸었습니다. 두려움도 걱정도 없이 오직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은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재거나 재산을 저울질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친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부르는 진정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말입니다. 민준이가 돌아온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이고 보수가 높지 않았지만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돈이 아니라 행동으로 속죄하고 싶어요. 저는 그가 아이들의 2층 침대를 닦고 봉사자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제가 잃었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양심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정말로 집의 소유권을 자선단체에 넘겼다는 소식을 들은 후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오지도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엄마가 이렇게 한 것을 견디지 못했지만 저는
이게 아내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삶에 교훈을 주기 위해 들어올 뿐 머물기 위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선단체는 늦저름에 공식적으로 이 집을 인수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순잔의 보금자리, 고아와 홀몸 노인을 위한 집. 민준이가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이 순자잖아요. 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엄마처럼 평안빙안하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깊은 주름 속에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그의 부처님 오신 날, 저와 민준이는 손을 잡고 절에 갔습니다. 우리는 관음보살상 앞에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바쳤습니다. 저는 가슴에 빨간 장미도 흰꽃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핀 하나를 달았습니다. 자식의 사랑은 있을 때는 색으로 측정할 필요가 없고 잃었을 때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이었습니다. 절의 스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합장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 보살님, 오늘따라 아주 평온해 보이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들이 이제 고개를 숙일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들이 고개를 숙일 줄 알 때 어머니는 비로소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밤, 제 작은 집은 불빛으로 밝혀졌습니다. 파티 때문이 아니라 새로 온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맨발인 고아들이 이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동요를 불렀고 어떤 아이는 그림을 그려 벽에 걸었고 어떤 아이는 종이로 등불을 접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사이에 앉아 평화로운 그림자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어린 소녀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있지. 하지만 이제 할머니에게는 너희도 생겼단다. 그날 밤 저는 낡은 수첩에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내 인생이 연극이었다면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나는 외로움 속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나는 절망 속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맹목적인 인내 대신 깨어남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나는 억울함 속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에게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민준이가 닭죽 한 그릇을 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끓였어요, 엄마. 드세요. 어렸을 때 엄마가 저에게 끓여주셨는데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예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을 이런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 듣고 보니 인생이 온통 쓰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씁쓸함도 있지만 바닥에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 달콤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일은 했고 해야 할 말은 했으며 지켜야 할 것은 합당한 사람들을 위해 지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떠날 날이 온다면 저는 제 이름이 붙은 집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그리고 더 이상 짐이 없는 마음으로 떠나고 싶습니다.